제 13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팀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팀원들하고 백석톡이라든지 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를 이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54.5%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이런 SNS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지는지 조사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32.1%가 욕설이라든지 비방, 또 악성 댓글 같은 비매너적인 행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하면 그렇게 비매너 행동이 나타날 수 없거나 또 말이 나타나지 않을 테인데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쉽게 또는 가볍게 대하는 하고 이런 비매너적인 말과 또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SNS를 이용할 때에 또 상대편을 좀 존중하고 또 상대편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이 SNS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4%가 시간 낭비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죠. 서로 얼굴 대하면 묻고 대답하고 의견 나누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톡이라든지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보내놓고 또 한참 있다가 답이 오고 어떤 날은 보내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야 답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톡만 기다렸다라는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12.4%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 상대편에게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또 자료를 제공했는데 이 자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곤란한 경우가 처해져 있는 그런 위험들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SNS를 보면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또 어떤 호텔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어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쟁하듯이 올리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진다는 조사가 9.7%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발표를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소통과 또 이런 의견 개진을 할 테인데 조금 더 따뜻한 말과 또 상대편을 배려하는 이런 SNS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이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영국에서는 이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 버리는 것 하루 2시간 이상은 이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SNS가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획일적이고 또 이런 정형화되어진 이런 틀들을 제공하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PP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글씨를 크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글씨를 이제 모양 이쁘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의 개성과 또 자신이 이렇게 잘 가독할 수 있는 방법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톡을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올리면 이 글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잖아요. 폰트도 정해져 있고 크기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자신만의 어떤 강조점이라든지 또 어떤 개성들이 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주는 것이 이
태그라는 이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태그들을 잘 사용하면 SNS 상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남과 차별화되어진 개성들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이제 이렇게 좀 담아왔는데, 요걸 한번 우리 그 채팅창에다가 우리 한번 올려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이제 워크숍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할 주제들은 팀에서 무엇을 정했는지, 그다음에 팀원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이제 제가 또 순서도 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워크숍은 이제 다음 주 팀 발표에 대한 아웃라인을 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태그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태그를 복사를 해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거는 뭐 이 문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이 앞에 있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제 하이라든지 아니면 이 I love you라든지 이런 내용들에게만 이제 새로운 내용들로 이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HTML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처럼 그냥 게시판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하이 뭐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글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이 그다음에 I love you 그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이런 이렇게 화면들을 이제 역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워크숍 할 내용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담당자를 누가 할 것인지 이렇게 한 줄 정도 올릴 텐데 그냥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런 이제 이 마크라든지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좀 개성 있는 이제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것을 이제 우리 파일로 담아 놓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이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파일 해서 이렇게 태그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태그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중에서 이제 마음대로 골라서 보면 이제 위에서 흐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 왔다리 갔다리도 있고, 글씨 태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쭉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뭐 다 해도 괜찮고 하나만 해도 괜찮고 이렇게 복사해서 수정 누르고 여러분 여기다가 각 팀에다가는 제목에다가는 자기 팀을 쓰면 됩니다. 우리는 1팀이면 1팀, 뭐 2팀이면 2팀, 팀원들 중에서 한 명만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3조면 13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펼쳐 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1팀이면 13팀이면 13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 주제 우리는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여기다가 주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하겠다. 나머지는 뭐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지워버리면 됩니다. 하나에 하나씩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수정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냥 다른 팀하고 틀리게 이게 13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는 뭐 하고 할 거고요. 이게 진화론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팀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워크샵 할 내용이 간단하니까 태그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게시물을 좀 그 팀을 으쌰으쌰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발표할 때 한번 해보. 이거는 이제 벌써 팀원들이 벌써 은원이 다 되어가지고 시간이 남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은 요 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신문에 보면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코딩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일부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코딩을 배우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코딩 수업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양 과목으로 이제 코딩 이제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러 이제 교양 과목들이 유익하지만 이 코딩 과목도 여러분이 들어놓으면 상당히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보면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코딩 또는 태그라고 치면 그거에 대한 문법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표현된다는 것만 알면 그냥 복사에다가 붙여놓고 내용만 바꾸면 돼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만 바꾸고 배워지니까 몇 개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할 것들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런 이제 핸드폰에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글 올릴 때에 이런 제목이라든지 내용에서 그런 태그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두드러진 그런 개성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수업 안내하고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정상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발표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15주 차인 6월 10일 날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하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장 할 차례인가요? 네, 오늘 25장 거리로 나선 과학자와 과학을 찾아 나선 대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계몽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8세기 프랑스에서 정신운동으로 계몽주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칸트는 그가 쓴 1784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아직 미자각 상태에서 잠들고 있는 인간에게 이성의 빛을 던져주고 편견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계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우리 사회와 또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26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18세기 들어서 과학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사회적 진보를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18세기 이전에는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과학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과학을 몰라도 생활하는데 또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들어서 과학을 모르고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가 도달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백과사전도 이제 가능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런 여러 사회적인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과서 227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1783년에는 프랑스인 조세프 몽골피아는 그의 동생과 함께 세계 최초로 열기구를 띄워서 공중에 이제 날아오르는 이런 시범을 보였습니다. 1804년 8월에는 그가 열기구를 타고 지상 4,000m까지 올라가서 자기 강도하고 고도 관계를 조사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나침반 같이 지구는 커다란 자석으로 이제 이 나침반의 방향을 정해주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높은 상공에 가게 되어지면 이 자기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궁금한 것들을 직접 올라가서 실험을 해보곤 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 열기구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정말 하늘에 점처럼 보일 때까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사람들이 이 과학에 대한 놀라움과 긍정적인 그런 참여를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9페이지 9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신기한 열기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과학이 발달되어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시대가, 또 과학의 이런 여러 이익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이처럼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과학은 모든 유럽인들에게 정의로움의 상징이었고, 또 이러한 지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던 과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과학으로 진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럽에서는 이렇게 과학에 대한 붐이 일어났는데,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한국, 이런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책의 후반 부분에 가면 이런 유럽의 과학이 이런 아시아에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또한 단원으로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6장 우리 교재의 진화론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생물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독수리는 날카롭고 구부러진 발톱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날카롭고 구부러진 발톱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은 독수리가 날면서 지상에 있는 이런 생명체를 움켜잡고 또 사냥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발톱을 갖게 되었다. 또는 이제 바다의 개들이 딱딱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이런 외부의 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것이나 이 바다의 생물이 딱딱한 갑옷을 입는 것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추론이나 연구가 아니라 그냥 현상을 보고 현실에 이렇게 꿰어 맞힌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이제 이런 상상력과 또 추론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재 235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칼 린네라는 학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린네라는 학자는 생물을 강, 목, 종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분류 단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칼 린네가 불리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물계, 척추동물문, 후유강, 연장목, 사람과 사람 속,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계통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유사한 이런 동물군 또 식물군끼리 이렇게 계열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 업적 중 가운데 하나 밑에 보면 남자와 여성을 표시하는 기호가 있죠. 이 기호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칼 린네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그런 기호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236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프랑스의 자연학자 루이 장마리 부벤통은 약 182종에 이르는 포유동물들을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포유동물들을 해부해서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관찰하고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포유류들을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서로 다른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기도가 있고 위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이 있고 또 배설하는 항문기관이 있는 이런 계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전혀 생김새도 틀리고 환경도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한 조상으로부터 분화되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벤통의 그 가설들은 뒷날 이제 진화론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학문을 내려오는 토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809년에 라마르크는 동물 철학이라는 책에서 동물은 환경이 변할 때에 몸의 어떤 부위를 더 자주 사용하거나 또는 덜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떤 신체의 부위는 혈관과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어지고 또 사용하지 않는 혈관과 근육은 퇴화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 초원에서 나뭇잎을 따먹는데 이제 오래도록 가뭄이 지속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낮은 주변에 있는 이 나뭇잎들은 다른 동물들과 또 같은 이런 기린에 의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쩌다가 이게 목이 이제 계속 위에 있는 걸 따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목이 점점 길어지게 되어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목이 긴 기린들은 살아남고 이게 목이 짧은 기린들은 도태됨으로써 이제 목이 점점 길어서 이제는 뭐 한 2m까지 긴 기린들이 형성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3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불, 용설, 즉 이렇게 후대에 획득되어진 유전이 그런 형질이 다음 세대로까지 전달되어진다라는 이런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237페이지 밑에서 16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영국도 19세기에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탐험과 또 이런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윈이 이런 탐사 여행을 가는 가운데서 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이 본토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섬 안에서의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제 생물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 이렇게 환경에 길들여지고 진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가 진화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그 239페이지 아홉 번째 줄에 보면 그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이제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이고 그다음에 자연 선택에 직면한 각각의 종들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거나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는데 일면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 있고 또 그 원주민들을 학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진화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기린들이 이렇게 목이 짧은 기린들만 있었으면 아마 기린들은 이 지구상에 다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목이 긴 기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린을 보는 것이다. 인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목이 짧은 기린처럼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미개한 또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류는 도태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처럼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또 이렇게 지식 있는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해야 이 지구도 미래가 있고 인류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제국주의적 평창 정책을 이런 진화론의 원리로 합리